자, 계속해서 이제 개발 행위와의 실제 득에 관한 쟁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한데요. 이게 생각보다 출제빈도가 상당히 높은 영역 중에 하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조건부 허가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모든 허가는 다 사실 다 조건부 허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누가요 건축물에 건축을 한다라고 했을 때 행정청에서 그래 시장군수 등이 네가 그렇게 건물 지어도 좋아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문제가 터집니다. 만약에 분진이 발생한다, 소음이 심하다라고 했을 때 그거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허가라고 하는 것은 조건부 허가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문제는 우리가 민법에서 공부하는 그 조건 기한 아직 공부 안 하셨는데 그건 좀 다른 개념이어서 자, 내가 너 건축물 건축해서 좋은데 자, 하여튼 동네 시끄럽게 해봐 허가 취소할 거야 이런 식의 허가를 가리켜서 조건부 허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유치한 얘기가 답이 됐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조건부 허가를 할 때는 당연히 허가를 신청한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문장 간단합니다. 그래서 허가권자가 개발 행위 허가를 하면서 조건을 붙이고자 할 때는 미리 이 허가를 신청한 사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30회 때인가 답이 됐던 명제예요. 유치한 걸 갖고 답을 뽑았어요. 자, 근데 사실은 이거보다 훨씬 많은 출제가 되는 것이 이행보증금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놀이구조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자, 이 조건부 허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 허가를 신청한 사람은 당연히 그 조건을 성취할 의사가 없다 할지라도 우선 허가를 받는 게 필요하니까 무조건 조건을 성취하겠다. 내가 조건 자, 또 동네 사람들한테 물론 안 만들겠다. 큰 소리 땅땅 친단 말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밤 10시 이후에는 공사를 하지 마라라고 이렇게 조건을 붙여서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개발 행위허가를 내줬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걱정 마라. 나는 9시 되면 사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해. 근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직자 뭐죠? 직원들은 밤 11시, 12시까지 일하는 거야. 그래서 바로 사람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행 보증금이라는 개념이 문제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야, 돈 미리 묻어놔란 말이야. 그러면 허가를 해주겠다. 이게 이행 보증금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슈가 되는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자, 사기 안치래를 했어요.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뭐 이런 것들 나옵니다. 우리 시험에는 계속해서 중복되고 있는 것이 지자체, 국가는 너무 쉽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자체는 조건부 허가 있어서도 이행 보증금 예치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수험서를 보면 어떤 경우에 이행 보증금을 예치합니까? 실점서로 쫙 깔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지자체는 어떻다?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문제는 이게 이제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에서 도시군객시설 사업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도로학교 공원을 만드는 사업. 자, 그때 이러이러한 도로 학교 공원을 만들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것을 실시계획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실시계획 인가를 함에 있어서 조건부 인가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거기서 동일한 논리 구조입니다. 국가 지자체 같은 경우 다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지 않는다. 10년 사이에 이행 보증금 개발 행위허가 챕터에서 2번, 그 다음에 실시계획 인가 파트에서 1번 해서 3번이나 답을 뽑았었고 30회 때인가 나왔던 것이 바로 같은 문제를 계속 중복이 되니까 출제자들이 민망해서 그런지 이 허가, 조건부 허가에 있어서는 미리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명제를 한 문제로 구성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출제 이슈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어 외우셔야 돼. 준공검사. 시험 지문에 준공검사라고 하는 것이 논의의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개발행위 범주라고 하는 게 이런 게 있었죠. 건축물의 건축이라고 하는 거, 공작물의 설치라고 하는 거, 토지 형질 변경이라고 하는 거, 토석 채취라고 하는 거, 토지 분할, 그리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이렇게 6개를 우리가 개발 행위라 부릅니다. 그런데 준공 검사라고 하는 거, 자, 이 사람이 개발 행위, 즉 건축물에 건축을 했거나 공작물에 설치를 했거나 토지형질 변경을 했거나 토석 채취를 했거나 물건을 쌓는 행위, 토지 분할까지 6개 중에서 따로 이 준공 검사를 요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준공 검사를 해야 되는 경우는 따져물을 실익이 없고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준공 검사를 요하지 않는 경우만 기억을
하도록 합니다. 답 정해져 있어요. 토지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준공검사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 외에도 여기 생략은 되어 있지만 시험에 너무 길어서 내릴 수가 없는 것이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이것도 따로 준공검사라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준공검사의 개념이 나중에 똑바로 했나 안 했나 확인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준공 검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일단 토지 분할하고 물건 적청이가 있는데 물건 적청에는 따짐으로 실익이 없어요. 길어서 안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준공 검사와 관련해서 기억하실 주제가 딱 한 가지, 토지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준공 검사를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토지 분할은 준공 검사를 요하지 않는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가는 거죠. 이건 공간정보법이라고 하는 법을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토지 이동이라고 해서 공간정보법에서 이런 게 있었죠. 신규 등록이라고 하는 거. 자, 새롭게 토지를 등록하는 행위, 공유 수면을 매립하거나 또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를 최초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신규 등록이라 부른다. 토지 이동 중에 한 종목이죠. 그 다음에 이미 등록돼 있는 내용을 변화를 주는 것을 이런 게 있었죠.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를 토지대장 또 지적도로 옮기는 것을 등록 전환이라고 부릅니다. 그다음에 이제 분할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될 테고요. 합병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변경이 두 개 있었네요. 지목 변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축척 변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뭐가 있었지? 등록상 관련한 두 가지가 있었죠. 좀 어려웠던 건데 등록상의 정정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등록상의 말소, 이런 것을 가리켜서 토지의 이동이라 부릅니다. 자, 그리고 토지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신규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까지 요 5개 항목에 있어서는 자, 토지 소유자가 토지 이동 신청이라고 하는 것을 토지 이동 신청을 하게 된다. 며칠 내? 60일 내 이동 신청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토지 이동 신청 60일 내. 그러면 자, 어떻게 한다고요? 지적소관청에서 자,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바로 토지 지적공부에 이 기존에 표시가 되어 있던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지적공부의 정리라고 이렇게 전제를 하게 되죠. 자, 문제는 이런 논리 구조가 되는 거야. 자, 지금 토지를 내가요, 토지라고 하는 것을 한 필지를 가지고 있다 해서 일정한 사유가 있어서 60일 내에, 물론 이제 항상 다 60일 아닌데 60일 내에, 60일 이내에, 시험용은 60일이 중요합니다. 토지 분할 신청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내 땅을 두 개로 쪼개 주시오라는 토지 분할 신청을 해요. 개인이 땅을 쪼개는 게 아닙니다. 이 토지 분할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지적 측량 수행자에 의해서 지적 측량이 이루어지게 될 테고, 그 다음에 이때 시도지사, 대도시장, 그 다음에 지적 소관청에 의한 검사 측량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지적 공부의 정리가 되게 된다. 자, 국토기획법에서는 토지 분할이라고 하는 것을 하려면은 뭘 해라?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라. 공간정보법에서는 토지 분할을 하고 싶으면 60일 내 토지 분할 신청을 해라. 요는 말이죠. 자, 개인 토지 소유자는 토지 분할 신청이라고 하는 것을 하겠지만 나머지 측량은 기본적으로 지적 측량 수행자, 민간 업체입니다. 검사 측량 행정청이 담당하고 또 지적 공부의 정리도 행정청, 특히 지적 소관청이 담당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땅을 똑바로 쪼갰나 안 쪼갰나 개인이 할 것 같으면 이때는 준공검사가 필요하겠지만, 자, 이건 개인이 하는 땅을 쪼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다? 준공검사를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 키워드 준공검사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면은 이게 이제 시험 문제,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 토지 분할이 있으면 안 돼. 준공검사를 요하지 않는다라는 명제가 있으면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돼? 토지 분할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야지 그 명제는 옳은 표현이 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준공검사, 토지 분할 요것만, 나머지 쫓아가시면 토속 채취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시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라는 명제가 있을 때 저는 시험 지문에 토속 채취가
나왔던 바가 있습니다. 오름 표현되는 거예요. 자, 문제는 왜냐면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명제 앞에 뭐가 없으니까 토지 분할이 없으니까 이 명제는 오름 표현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도 준공검사를 요구하지 않는데 그건 문장 길이 때문에 객관식 시험에 있어서는 출제를 할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논의의 쟁점을 삼아 봤고요. 해서 준공검사의 토지 분할은 준공검사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쟁점을 삼아 보겠고요. 자, 지금 이거 제가 작년에 찍어서 맞췄던 문제죠. 그래서 청문사유라고 해서 이 청문사유가 지금 30회 때 주택법 청문사유가 한번 나왔어요. 그 문제는 상당히 까다로웠습니다. 왜냐면은 주택법 시험 범주가 너무 넓기 때문에 뭐 다른 것도 많지만은 굳이 뭐 주택법상 청문사를 낼 필요는 없어 보이는데 낼 게 많기 때문에 어찌됐든 주택법에서 자 주택법이라고 하는 공법 시험 범주 중에서 이게 지금 이제 30회 때 청문사유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예상하기로는 그러면 이제 다른 법에서 청문사유를 낼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건 국토기획법이라는 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청문사유라고 하는 거 청문은 사실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법 영역에서 자주 논의를 하죠.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소라고 하는 것 다 청문이라고 하는 것을 거쳐야 된다. 자, 그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해서 시군구청장한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등록 취소를 하고자 할 때 어떻다 청문을 실시해야 된다. 이게 기본 논리 구조. 그 외에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거래정보사업자라고 해서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 취소도 청문사유 해서 세 가지가 이슈가 주로 되죠. 물론 이제 자세히 들어갔을 때 개설 등록 취소 중에서 개인의 경우 사망이라든가 법인에 있어서 해산 이런 것들은 뭐 청문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청문의 개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이라고 하는 것을 일정한 통보,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그것이 보통 불이익한 행정처분이다. 그 민간인한테 자 부담을 준다, 자 침해를 하는 것이다라고 전제가 되게 되면은 그땐 말이죠.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바로 와 봐란 말이야.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지금 일정한 너한테 불리한 처벌을 하고자 하는데 할 말 있으면 해봐라 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청문이라고 부르게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청문사유 허지인 뭐 작년에 나왔으니까 올해는 안 나올 거다 뭐 그렇게 할 거 없어요. 그냥 항상 다 똑같은 구조야. 작년에 나와서 또 이제 문제 유형을 살짝 바꿔서 뭐 청문을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지문 구성하면서 틀리게 또는 맞게 해서 답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해서 허지인이라고 무슨 가수 이름 같네요. 배우 이름 같아서 허지인에 있어서는 어떻다 청문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일단은 허지인이라고 하는 것을 외우셔야 돼. 바로 개발 행위허가의 취소와 관련해서는 청문을 실시해야 된다. 자, 우리 앞에서 이런 예를 들었죠. 개발 행위허가에 있어서 조건부로 허가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조건부로 허가를 할 수 있다. 자, 너 지역 주민들이 분진 때문에 민원 제기하면 개발 행위허가 취소할 거야. 건축물의 건축기관은 개발 행위허가를 취소를 할 거야. 라고 이렇게 단도리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절대 분진 발생하지 않는다. 소음 발생하지 않는다. 개뻥을 쳐가지고 자 이행 보증금을 뭐 예치했다 한들 결국은 얘가 이제 답이 안 나온다. 그러면 아예 건물 못 짓게 막아야 되잖아요. 그때 이런 개발 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할 때는 어떻다? 청문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거. 자, 좀 어려운 것이 이 파트죠. 행정청이 아닌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지정의 취소라고 하는 거, 실시계획 인가의 취소. 자, 요건 지난 시간 한참 됐구나. 한 2주 된 것 같다.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라는 개념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도로학교 공원을 설치하자고 해서 입안 결정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고시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고시가 있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건축물 건축 등이 금지가 됩니다. 앞에서 이런 얘기 했잖아요. 토지가 있으면 뭐가 있고 용도 지역이 있고 용도 지역 위에 도로학교 설치 공원을 설치하자라고 하는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에 관한 결정을 하면 이 용도 지역보다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에 관한 사항을 우선하여 적용
적용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용도 지역에서는 건물을 지을 수 있다라고 할지라도 도시군객시설 부지에서는 아예 개발 행위 허가가 금지가 되게 된다. 이런 논리 구조. 자, 그래서 도시군객시설 결정 고시가 있으면 시행자의 지정 문제가 있었고요. 시행자가 정해지게 되면 시행자가 구체적인 건설 계획을 작성하죠. 이걸 우리가 실시 계획의 작성이라고 부릅니다. 자, 요거 확정 짓는 것을 실시 계획의 인가, 그 다음에 외부에 발표하는 것을 고시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개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도시군객시설 사업의 시행자가 된다는 거. 자, 행정청, 시장, 군수 같은 행정청이 시행자가 되는 게 원칙인데, 자, 비행정청이라고 하는 거. 기본적으로 행정청이 시행자가 되는 게 원칙인데, 비행정청, 우리 외웠던 건요,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은 동의 없이도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걸 공부를 하셨어. 그러면 행정청이 아닌 비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면적 3분의 1 이상 소유하고 종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문의 영광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3대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 좋은 일이죠. 그래서 바로 사업 시행자 지정이라고 하는 것을 받았어. 근데 오늘 문득 이 사업 시행자는 모르고 있는 사이에 지정이 취소가 되어버렸다.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아까 개발행 허가 관련해서 자기 잘못 없는데 지 멋대로 허가청은 취소가 되어버렸다.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청문이라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봤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건설계획 확정, 실시계획 인가 고시라고 부르게 될 텐데 실시계획 인가가 있게 되면 이때부터 착공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가다 삽질하고 있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실시계획 인가가 취소가 됐으니까 나가리가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이때 실시계획 인가의 취소라고 하는 것을 관련해서는 어떻다? 청문 이라고 하는 것을 거쳐야 된다. 그래서 외우시는 방법이 허지인해서 작년에 나왔던 주제입니다. 해서 어찌됐든 기초가 되는 개념. 자,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내용이라고 하는 영역은요, 한 우리 거의 20년 동안 나왔던 문제 중에서 한 95% 정도를 포섭을 하는 내용들입니다. 이걸 다 외우시게 되면 합격하실 가능성이 거의 높아져요. 대단히 높아집니다. 해서 일단은 힘드니까 한 번에 개발 항해가 취소, 자, 행정청이 아닌 도시공객시설 사업 시행자 지정의 취소, 실시계획 인가의 취소 이렇게 한 번에 다 외울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그러면 이제 공부가 너무 힘들어지십니다. 그래서 방법이 뭐라고요? 이걸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일단 공식 따서 허지인 들어가면 어떻다? 이런 취소에서는 청문이라고 하는 것을 실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허지인이라고 하는 거. 31회 때 나왔던 출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출제는 아닌데 우리 수험생들이 겁나 어렵게 받아들이는 게 바로 개발 행위 허가의 제한이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자, 어떤 지역에 가서요, 내가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 용도 지역 또는 성장 관리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성장 관리 계획 등에 적합하면 허가를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어떤 지역, 일정한 지역에 대해서는 소위 이제 의미는 그런 식이야. 난 개발이 우려가 된다라거나 또는 뭐 어떠가 있더라? 난개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지역 등에 대 있어서는 최대 아예 3년 내지 5년 동안 아예 허가를 못 누가 됐든 간에 허가를 못 내주게 막아버린 제도, 이걸 우리가 개발 행위 허가의 제한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게요. 자, 지금 난개발 방지 관련해서 지금 몇 개 있더라? 하나, 둘, 두 개 있고요. 형평성 확보 관련해서 세 개가 있습니다. 근데 문장이 겁나 길어요. 그 중에서 형평성 확보 관련해서 나중에 이제 문제 가지고 한번 체크를 해드릴 텐데 하나는 너무 길어가지고 한 10줄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줄 것은 바로 자, 형평성 확보와 관련해서 최대 5년까지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요 쟁점을 외우셔야 돼. 자, 그래서 3년짜리 2개 있고요. 자, 5년짜리 3개인데 시험에 출제가 되는 쟁점은 2개만 출제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지 최대 5년까지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지 최대 5년까지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럼 모르는 게 뜨면 다 얼마? 최대 3년까지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원래는 그렇습니다. 기지를 포함해서 몇몇 총 5가지 경우에서는 원칙적으로 3년 동안 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항상 공부하는 테크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는데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다. 그럼 항상 예외가 이슈가 돼. 그래서 이 기지 아직 의미 설명 안 드렸어. 이 기지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 3년에다가 1회 2년까지 해서 최대 5년까지 어떻게 할 수 있다? 아예 그 허가를 못 내주게 막을 수가 있다. 얘는 요 근래 지금 18회인가 마지막 18회는 벌써 시험 뭐 13년 14년 됐나요? 그때 전에 출제가 됐었고 지금 이제 기지 나머지는 지문 형태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로 많이 안 나와요. 그래서 기지 최대 5년까지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설명드릴게요. 먼저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최대 5년까지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해서 자, 우리 앞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었죠. 뭐가 있었냐면 토지가 있으면 토지가 있게 되면 항상 뭐가 있다?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자, 근데 이 21개 중에 하나의 용도지역을 갖게 될 것인데 이 중에서 일정한 지역에 대해서 뭘 지정할 수 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하는 것을 지정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뼈대를 잡아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실효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공부를 했던 게 있었죠. 뭐가 있었냐면은 이런 내용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되고 3년 내에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지 않게 되면 그 3년이 된 날에 다음 날에 어떻다? 그 효력을 잃게 된다라는 거 설명드렸었고요. 그 외에 지구 단위 계획이 일정한 과정을 통해서 수립되고 나서 5년 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게 되면 이때는 지금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은 효력을 잃는다 이런 거 있었고요. 한편 우리 공부할 때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셨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되고 자, 그 지역이 용도 지역이 주상 공로과 같은 도시 지역에 대해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된 사례가 있을 테고요. 도시 지역 외 지역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된 사례 두 가지로 나눠 본다. 그래서 도시 지역에 지정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는 이 건축물과 관련해서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 또 높이 제한 등을 완화 적용을 할 수 있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건폐율은 최대 이론상 1.5배였었고 용적률도 최대 2배였었고요. 높이 제한은 개발진흥국에서 120%까지 완화 적용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비도시 지역에 있어서는 건축물과 관련해서 건폐율이라고 하는 거 용적률 용도 제한은 완화 적용을 할 수 있지만 높이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완화 적용을 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갖고 쟁점을 설명을 드렸어. 다시 갑시다. 어떤 지역이 도시 지역이 됐든 도시적 외 지역이 됐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이 돼 있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습니다. 결국 이제 그 일정한 영역을 대상으로 어떻게 규제를 할 것인가라고는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이 돼야지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이 돼야지 건폐율 최대 1.5배 용적률 2배 높이 제한 1.2배 1.2배 그냥 외우고 들어가자고 그랬어. 일정한 용도제의 완화 적용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럼 이제 해석 들어갑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용도 지역에 따른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 이 규제 그대로 따라가는 거야. 근데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이 되면 대폭 규제가 완화가 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럼 가볼까요? 어떤 토지가 두 개가 있어. 자, 둘 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됐고요. 3월 1일 날 허가를 받는 사람은 아직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규제 완화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5월 1일 날 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사이에 4월 1일 날 지구 단위 계획 수립됨에 따라서 규제가 완화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3월 1일 날 허가 받은 사람과 5월 1일 날 비슷한 토지인데 허가를 받은 사람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때 어떻게 한다고요? 짧은 기간 안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니까 최대 5년까지 어떻게 할 수 있다?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고요. 앞으로 규제 완화가 예상되는지요. 지금 허가를 받는 사람과 나중에 허가를 받는 사람 사이에 바로 형평성 문제 때문에 최대 5년까지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이런 논리 구조고요. 그다음에 기반 시설 부담 구역 오늘 뒤에서 공부하시게 될 주제인데 이 기반 시설 부담
부담구역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용어를 그대로 가야 돼. 기반 시설을 부담해야 되는 구역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뒤에서 우리 자세히 설명을 드리게 될 텐데 어떤 지역이요? 어떤 토지가 있고요. 기반 시설, 토지가 있으면 항상 용도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기반 시설 부담 구역, 앞에서 공부했던 기반 시설의 설정비 계량에 관한 계획과 전혀 별개의 문제야. 자, 이 지역에서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묶인 지역에서는 뒤에서 공부하겠지만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이 되게 되면 일정한 기반시설을 부담을 하면서 즉 기부 체납 등을 하면서 헌납을 하면서 돈을 내거나 땅을 내거나 이런 식으로 헌납을 하면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지역, 이걸 우리가 기반시설 부담구역입니다. 그런데 어떤 지역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이 됐다고 해서 바로 삥을 뜯는 게 아니야. 바로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 수립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 삥을 뜯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이 됐지만 설치 계획이 수립되기 전이다 라고 한다면 이때는 삥을 뜯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아까 우리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앞으로 규제 완화가 예상되는 지역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규제 강화가 예상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지 최대 5년까지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할 거예요. 여기서도 오버해서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 뭐 이렇게 이제 응용 들어가면 안 돼. 자, 우리가 법 체계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애초에는 이제 나름대로 깔끔한 체계를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2차 과목의 대부분의 법 과목들이 특징이 뭐냐면 그때 시대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앞뒤가 안 맞더라도 체계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성장관리 방안, 성장관리계획구역이라고 하는 계획과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게 되면 앞으로 규제 완화 등이 뭐 예상이 되니까 여기도 최대 이렇게 생각 충분히 가능해. 근데 지금 현행법에서는 기지 왜 잡당 하나 있는데 기지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최대 5년까지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자, 중요한 거 제한할 수 있다. 앞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고 5년. 그래서 5년 앞에는 뭐가 있어야 한다? 기지. 그럼 나머지 모르는 겁나 이상한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모두 최대 3년까지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개념을 잡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게 이제 개발행위가 실제라고 해서 뭐 이렇게 한번 봤고요. 조건부가 의견 들어야 되고요. 의견 청취 등 관련해서 그 다음 단계가 이행보증금 예치하는 게 원칙인데 국가 지자체 특히 지자체 등은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는 준공검사 행정청 시군구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 토지 분할에 관한 개념이니까 그 자기가 포크레인 삼날로 논밭을 가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준공검사라고 하는 것, 토지 분할에 있어서는 필요가 없었고요. 청문사유 어려웠습니다. 작년에 나왔던 주제 허지인이라고 하는 거, 허가 취소, 지정 취소, 인가 취소라고 하는 거 청문사유로 설명드렸었고요. 최대 5년까지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기지에서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 대해서는 최대 5년까지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요. 개발의 경우 허가 관련한 쟁점들 보시고 잠시 끊었다가 이제 개발 밀도 관리구역, 기반 시설